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슈타이너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43살의 남자이고 글로벌 식품 브랜드에서 품질 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2월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중국 설날이었어요. 저희 회사 거래처 대표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건네주더군요. 네모난 하얀 상자였는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라봉차 티백들과 오미자, 농축액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라벨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 이런 걸 왜 선물로 주는 거야? 저는 그때까지 한국 제품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르코 씨, 이 제품들 정말 좋아요. 특히 한라봉차는 제주도에서만 나는 특별한 감귤로 만든 거라서 향이 환상적이에요. 오미자도 한국 전통 과일인데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가지만? 그게 뭔 소리야? 마케팅 문구 아닌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선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물어보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야. 한국 차 종류래. 아내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차? 그냥 냉장고에 넣어둘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작은 선물이 제 인생관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회사 선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호기심에 한라봉차 한 봉을 우려서 마셔봤는데 그때부터 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찻잎에서 나는 향부터가 달랐어요. 일반 오렌지 차와는 완전히 다른 그윽하면서도 상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에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달콤한 게 아니라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쓴맛, 단맛, 신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오미자였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말한 5가지 맛이 정말로 느껴지더군요. 처음엔 신맛이 강하게 오고 그 다음엔 단맛, 쓴맛, 매운맛, 마지막에는 짠맛까지. 한 모금에 이렇게 복잡한 맛이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일까?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차 한두 가지가 좋다고 해서 그 나라 전체를 다시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왜 한국을 그렇게 낮게 평가했는지 설명드려야겠네요. 저는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들은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스위스 제품이 세계 최고야. 정밀함과 품질에서 우리를 따라올 나라는 없어. 이런 말들이요. 실제로 저희 집에는 스위스 시계, 스위스 칼, 스위스 초콜릿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100년이 넘은 스위스 시계를 차고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스위스산 칼로만 요리를 하셨죠. 초콜릿도 당연히 린트나 토블론 같은 스위스 브랜드만 드셨어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교수들은 항상 유럽, 특히 독일과 스위스의 품질 기준을 최고로 가르쳤거든요. 독일의 기술력, 스위스의 정밀함, 프랑스의 섬세함. 이것이 진정한 품질이다. 이런 식으로요. 품질 관리 전문가가 된 후에는 더욱 편견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유럽 브랜드들은
모두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도 관리, 포장재 선택, 유통 과정 하나하나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제품들을 볼 때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게 됐죠. 아시아 제품들에 대한 제 인식은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도요타나 소니 같은 브랜드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빠른 추격자 정도였어요. 남의 기술을 베껴서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 특히 한국 제품의 마케팅을 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들이 너무 많더군요. 엄마의 정성, 따뜻한 마음, 가족의 사랑, 이런 카피들 말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품 자체의 품질로 승부하지 못하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거구나.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비슷했어요. 누군가 한국 제품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철학이 없어. 그냥 빨리, 많이, 싸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나라야. 싱가포르로 발령받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유럽에서 일할 때는 한국 제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한국 라면이나 김치를 파는 아시안 마트는 있었지만 그런 건 이국적인 음식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러던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화장품 광고가 대형 전광판에 떠 있더군요. 시내로 나가는 길에도 한국 브랜드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이니까 이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한국 제품들의 존재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제품을 마치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주말에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주류 코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로 소주가 프랑스 와인보다 더 넓은 진열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말이에요. 마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 소주가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가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저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멜로드라마나 막장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술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계산대로 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한국 브랜드만 전용 진열대가 따로 있더군요. 설화수, 헤라, 라네즈 같은 브랜드들이 마치 샤넬이나 디올처럼 고급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한국 관련 광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한소희라는 한국 배우가 나온 화장품 광고가 붙어 있었고, 지하철역에는 한국 치킨 브랜드 광고가 대형 포스터로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급 레스토랑 구역에서 본 광고였어요. 전복 요리 전문점인데 모델로 한국 배우를 쓰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 레스토랑이 싱가포르에서 전복 요리로는 1등이라고 평가받는 곳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 모델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싱가포르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리웨이라는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르코 씨,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기능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만족감도 주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분도 좋게 만들어줘요. 포장부터 향까지 모든 게 세심하게 신경 쓰여 있어요. 또 다른 직원인 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그래요.
맛있는 건 기본이고 보기에도 예뻐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좋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에도 좋아요.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경험 자체를 파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유럽 제품들이 더 우수하지 않나요? 제가 물으니까 리웨이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품질이 좋은 건 당연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 시대예요. 한국 제품들은 그 플러스 알파가 정말 뛰어나요. 그날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쳤어요. 인도계 싱가포르인인데 손에 한국 라면을 한 알음 들고 있더군요. 한국 라면 좋아하시나 보네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아들이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 라면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같이 보다 보니 저도 빠졌네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신기해하더군요. 정말 그런가? 나도 한국 제품 한번 써볼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들의 인기가 너무 지속적이고 광범위했거든요. 나이 불문하고 직업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한국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집들이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직원인 데이비드의 새 집들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스위스 치즈를 가져갔죠. 에멘탈과 그리에르 치즈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말이에요. 파티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나라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인도 커리, 말레이시아 사태, 중국 딤섬들이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치즈를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스위스 치즈입니다. 100년 전통의 치즈 농장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더군요. 몇 명이 맛을 보고 와, 정말 맛있다 역시 스위스 치즈는 다르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역시 품질은 어디서나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치킨 왔어요. 하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식 치킨이 들어있더군요. 빨간 양념이 발라진 것과 간장 양념이 발라진 것 두 종류였어요. 그 순간 파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치킨 주변으로 다 모여들더군요. 제가 가져온 스위스 치즈는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튀김 치킨이 전통 치즈보다 인기가 많다고? 호기심에 저도 한 조각 집어 먹어봤어요. 빨간 양념 치킨을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매운맛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달콤함과 함께 오는 복잡한 매운맛이었죠. 씹으면서 더욱 놀랐어요.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했어요. 그리고 양념이 닭고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스를 발라놓은 게 아니라 깊숙이 배어들어 있더군요. 간장 양념 치킨도 마찬가지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마늘과 생강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름지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튀김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동료가 제게 말하더군요. 마르코, 이 치킨 정말 대단하지 않나? 나도 처음 먹어봤는데 충격적이야.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예상보다 훨씬 맛있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축제 분위기처럼 말이에요. 누군가 이 양념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 있어? 하고 물으니까 한국에서 온 직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 치킨은 2번 튀겨요. 그래서 더 바삭해지죠. 그리고 양념도 복잡해요. 고추장, 간장, 마늘, 생강, 설탕, 물엿까지 들어가거든요. 설탕? 물엿?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튀긴 치킨에 설탕을 넣어? 제가 물으니까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단맛과 매운맛이 동시에 와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갔습니다. 한 조각 먹고 나니 또 하나, 또 하나. 어느새 저도 치킨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가져온 스위스 치즈는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죠. 파티가 끝날 때까지 치킨 상자는 완전히 비었지만 제 치즈는 반도 안 없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한국 치킨을 먹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아내가 물었죠. 뭐가 그렇게 놀라웠는데?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었어. 한국 치킨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라자가 점심에 한식 도시락을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비비고 키친이라는 곳에서 배달시킨 거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나도 좀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었죠. 라자는 흔쾌히 같이 먹자고 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예쁘게 담겨 있더군요. 밥, 불고기, 나물 몇 가지, 김치, 그리고 작은 국 하나까지.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또다시 놀랐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간장 베이스인데 뭔가 복잡한 맛이었죠. 나물들도 각각 다른 맛이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느낌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였어요. 저는 김치를 단순히 매운 배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라자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때? 맛있지?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맛이네. 점심 후에 라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르코,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알아? 발효야. 김치, 된장, 고추장 모두 발효 음식이거든. 그래서 깊은 맛이 나는 거야. 발효. 저는 발효라면 치즈나 와인 정도만 생각했는데 한국도 발효 음식의 나라였다니 놀라웠어요. 라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치 하나 만드는데도 며칠이 걸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발효시키고 시간과 정성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한국 음식을 또 먹어봤는데 정말 정교하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인 요리 문화를 가진 것 같아. 아내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래, 나도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그 주말에 한국 음식을 시켜 먹어봤어요. 불고기, 비빔밥, 잡채, 김치찌개까지 다양하게 주문했죠. 음식이 도착했을 때 아내의 첫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색깔이 정말 예쁘다. 정말 그랬어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맛을 본 아내의 반응은 저보다 더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특히 비빔밥을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 고추장이라는 소스가 정말 신기해. 매운데 달콤하고 깊은 맛도 나고.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죠. 뻔한 멜로 드라마겠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보다 보니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우정, 희생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주인공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정을 나누는 모습,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까지. 이런 게 바로 한국 제품들에 스며든 따뜻함의 원천이구나 싶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이 사람들 정말 정이 많다.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저도 동감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한국을 평가할 때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기술과 품질만 따져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구나. 작은 반성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한국 제품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패키지 디자인을 유심히 보고 슈퍼마켓에서 한국 라면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싱가포르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회의였는데 저는 유럽 브랜드들의 품질 우수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랬어요. 유럽 브랜드들은 수백 년의 전통과 검증된 품질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도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 제품들의 정밀함과 프랑스 제품들의 세련됨은 아시아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할 거예요. 하지만 현지 마케팅 팀장인 김민수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씨 말씀도 맞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판매 데이터를 보시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자신했던 스위스 시계 브랜드는 삼성 갤럭시 워치에게 밀리고 있었고 독일 주방용품은 한국의 쿠쿠 브랜드에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조차 한국 브랜드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더군요. 김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유럽 브랜드들이 품질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품질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꿔주는 경험을 원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김민수 씨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만 봐도 그래요. 유럽 브랜드들은 이 크림이 주름을 없애드립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한국 브랜드들은 이 크림으로 당신의 하루가 더 빛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예도 들어주었어요. 스위스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삼성워치는 당신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제안해요.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봉해왔던 품질 중심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팔린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제품을 평가할 때 기능적인 부분만 봤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그 이상인 것 같아. 아내도 공감하더군요. 맞아. 나도 요즘 느끼는 게 있어. 한국 화장품 써보니까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더라. 포장도 예쁘고 향도 좋고 발라주는 맛이 있어.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회사가 신뢰하던 유럽 식품 브랜드가
싱가포르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유는 판매 부진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식품 브랜드들은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농심라면, CJ 만두, 오뚜기 카레 등이 현지 슈퍼마켓의 주요 진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그 이유를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현지 소비자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매장에서 실제 구매 패턴도 관찰해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맛이나 기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제품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했거든요. 라면 하나를 사도 그냥 라면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라면을 사는 거였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평가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걸 말이죠. 21세기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그 제품이 주는 경험과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스위스에서 자란 저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부다.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어차피 유럽을 따라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넉 달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누구도 따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유럽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완벽함을 추구해요. 100년, 200년 된 기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더군요. 예를 들어 화장품만 봐도 그래요. 유럽 화장품은 우리는 100년 전통의 비법으로 만든다고 자랑해요. 하지만 한국 화장품은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마스크팩을 개발하죠. 어떤 게 더 실용적인지는 명백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화될 때 원형 그대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현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키면서도 한국적인 특색은 유지했죠. 이런 유연함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었어요.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한국 기업의 경영 철학을 알게 됐을 때였어요. 삼성의 고객 중심 경영, LG의 고객가치 창조, 현대의 인간 존중 경영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철학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 개발과 서비스에 반영되고 있더군요. 반면 제가 일했던 유럽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품질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하지만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최고니까 고객들이 알아서 사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가치관도 이해하게 됐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친구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우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가치들이 바로 한국 제품에 스며든 정성의 근본이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였어요. 단순히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문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제품들이 가진 특별함의 원천이었어요. 기능적으로 우수한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면서 자문했어요. 마르코, 너는 지금까지 뭘 한 거야? 43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기준과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는 한국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아내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잖아. 늦지 않았어. 정말 그랬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나라였어요. 기술과 전통, 혁신과 정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였죠.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줘서 말이에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재 저는 한국 브랜드들의 유럽 진출을 돕는 품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마르코가 미쳤나?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고? 심지어 부모님도 걱정하셨죠.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려는 거냐?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였어요. 그들은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품질은 뛰어났는데 유럽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이었죠. 제가 과거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편견 말이에요. 아시아 제품은 싸구려, 감성 마케팅만 하는 브랜드,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한국 제품이 가진 진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그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이 제품은 단순히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쁜 현대 여성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10분 만에 끝나는 스킨케어로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했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음식 브랜드였어요. 김치와 고추장을 유럽에 소개하는 일이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유럽 사람들에게 발효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저는 김치를 동양의 사우어크라우트라고 소개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양배추 발효 음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한 거죠. 그리고 김치가 가진 건강상의 이점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고추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매운 소스가 아니라 복합적인 맛을 내는 만능 조미료라고 포지셔닝했어요. 이탈리아의 토마토 소스나 프랑스의 버터처럼 요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필수 재료라고 설명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이 뭔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기능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적 만족감을 줘요.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라면을 먹으면 그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매개체가 되죠. 한국 화장품을 쓰면서 K-팝을 들으면 그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제품 자체의 품질도 뛰어나지만 그 제품을 통해 전달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지금 저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과 일하고 있어요. 식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의류,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 진출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들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세계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진정한 품질이란 단순히 완벽한 기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은 정말 탁월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유럽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한국을 알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43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감사합니다.